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주은의 변정규 전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카메라 온만 딱 들어오시면은 표정을 딱 바꾸시네요. 되게 해맑게 이렇게 하시다가. 자, 오늘 주제가 환율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달러 그리고 엔화 움직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지금 글로벌 금융 상황이 변했다.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높아졌잖아요. 사실은. 그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달러 가치가 상승했지? 그리고 왜 금융 상황이 변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최근에 계속 환율은 1,300원대 후반이었는데 왜 갑자기 달러 강세냐, 바뀌었냐?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주춤했었어요. 우리가 그 환율은 올랐지만 맞아요. 달러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보면은 크게 네. 변화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 달러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하게 이제는 어떠한 변화의 트렌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화, 그다음에 엔화 좀 긴장해야 돼요. 더 긴장해야 되는군요. 네, 좀 긴장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번 상승은 이전 상승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1,4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달러 원 환율 기준으로 해서 1,300원 넘을 때는 오히려 달러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달러가 주춤했던 달러가 다시금 강세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유가 뭔지를 하나씩 좀 보고 이게 정말 좀 우리가 심각하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정확히 네. 알아야지 이렇게 그쵸. 올라온 것을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투자에도 대비하고요. 그렇죠. 다음 보시죠. 지금 일단은 그 자료를 보시면 현재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간 게 완연해요. 요거부터는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어디 갈 줄을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택시를 불러도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왔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환율이 올랐다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거래 패턴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거래 패턴이에요. 3일간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걸 뭐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이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화살표로 보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네, 표시해 주신 부분. 표시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그런 가격들입니다. 그 3일간 거래된 그런 레벨들이고요. 저게 네. 다 거래 레벨들이에요. 점점을 다 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저기 쭉쭉쭉 지금 그 거래가 없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죠. 그렇게 됐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제가 6월 달 환율을 보여드리고 세 가지 색깔로 나눠놨죠. 그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맨 밑에 파란색은요. 지금 1,470원대를 나타내고 있죠. 네. 1,470원대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높긴 높아도 사실 7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게 80원대로 올라갔어요. 80원대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또 완전히 변해가지고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갔기 때문에 3단계로 지금 강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여계 때문에 강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럼 여계도 한번 볼게요. 이게 여계 거래입니다. 여계 거래를 하면 보통 우리가 NDF라고 하죠. NDF라고 하면은 뭐 여계 차액 결제 선물회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결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화를 갖다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이렇게 네팅 쳐서 받는 걸 뭐 여계 차액 선물안이라고 이렇게 뭐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거래를 하는 거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21일도 보면은 올랐다가 내렸고요. 네.
22일도 보시면 그냥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봤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때문에 특별한 패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3일간의 추이를 보니까 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예. 그렇죠. 하나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7월부터는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개편이 됩니다. 뭐냐 외환시장이 기존에는 9시부터 3시,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새벽 2시까지 열어주게 돼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차트가 이렇게 멈춰 있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도 뭔가 변동성이 더 그럼요. 발견. 요 차트가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저렇게 거래가 안 되고 쭉 그냥 일직선으로 그쵸. 그냥 마감한 차트가 네. 이제는 거의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 9시까지 7시간만 이렇게 비는 시간이 생기고요. 나머지는 다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FX 일하시는 분들 힘드시겠네요. 좀 힘들 수가 뭐 밤을 늘 있겠죠. 새기는 하시지만 예, 더 힘드실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뭐 듭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네. 네. 예. 어이구, 예. 우리 다음 보시면 부장님, 네. 예. 일해야지 뭐도 생깁니다. 이제. 그렇죠. 예. 성장도 생기고요. 네. 예. 다음 보시면은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외환 시장이 어떠한 그런 모멘텀이 챙겼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저렇게 보시면 저 그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의 그래프인데요. 달러 인덱스가요. 4월 1일 보시면은 105선이었어요. 105선. 그리고 6월 달 들어와서도 지금 104선에서 105선을 이렇게 밑돌았거든요. 왔다 갔다 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달러 우리나라 인덱스죠. 환율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게 변화가 없었는데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을까요? 시장 금리 차이죠. 시장의 금리 차이. 차이입니다. 제가 아예 가서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 그림이긴 한데 네. 이거부터 보시죠. 이제 시장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로 말씀드리면 네네. 2%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역전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금리다. 시장 금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사실은 미국 국채 금리와 한국 국채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무이형 금리죠.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거기 가상 금리를 더해서. 네. 예. 그런데 시장 금리 차가 우리한테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시장 금리 차 이렇게 보시면 작년 1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저게. 작년 6월, 2023년 6월과 지금 2024년 6월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네. 예. 그래서 빨간색이 우리나라고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재미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수익률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피크를 쳤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네. 디스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국채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만찮게 떨어져요. 약간 더 떨어진 감도 있습니다. 네. 저희 보시면. 예. 그래서 거의 1%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벌어지는 그 갭이 커졌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갭이 커졌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저희가 네. 자, 보시면 네.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환율 인덱스가 팍팍 올라가는 걸 보이시죠? 6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4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105.5 까지. 어제 저녁엔 조금 더 5.8 까지? 올랐습니다. 105.6.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달러 인덱스를 상승으로 이끄는 요인들 예.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5가지예요. 이 5가지입니다. 유로화가 가장 중요해요. 유로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선 부분이 달러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다. 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올해 초까지 유로화가 뭐 견조한 추세를 보이면서 네. 예, 달러 유로당 1.09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견조한 추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네. 추가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엔화 또한 약세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지만 이제 완연하게 또 약세로 다시 돌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올 초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폐기를 하고 금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엔화 약세를 두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봤는데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고 횟수도 적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엔화의 강세가 크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약세로 바로 또 되돌아섰어요. 예, 그래서 달러당 160엔을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위안화 약세입니다. 네. 그동안의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7.2위안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더 빠르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중국 당국이 이걸 용인을 하고 있다. 네. 예. 네 번째는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내부 이슈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너무 많이 상승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에. 그래서 국채금리가 아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죠. 한미 간의 시장금리 격차, 국채금리 역전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유지되고 있거나 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 다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중량급의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닥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시장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시죠. 그러면 원인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와 약세 내용부터 좀 확인을 예. 해볼까요? 네, 보시면은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꺾이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6월 초부터 부터 시작해서 달러당 1.09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1.07이면 그렇게 뭐 아주 달러 강세를 많이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있고요. 향후에 조금 암울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ECB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ECB는 기준금리가 3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3대 금리가 있어요. 그래요? 예, 3대 금리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떤 게 기준금리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그럼 없습니다. 이번에 낮춘 금리는 뭐예요? 3개 다 낮췄어요. 3개 다 낮췄다. 예, 왜냐하면은 리파이낸싱 금리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기준금리예요 사실상. 요거를 4.5%에서 4.25%로 낮췄고요. 네. 그래서 EU 유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고 하면 리파이낸싱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4.25%로 낮추고 이게 중간에 있는 금리입니다. 제일 높은 게 뭐냐면은 은행도 이제 중앙은행 가서 돈 빌리잖아요. 그렇죠. 예, ECB 가서 돈 빌릴 때 그것 한계 대출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4.75에서 이것도 똑같이 25bp 4.5%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예금도 할 수 있잖아요. 은행들이 예금합니다. 그죠? 그쵸. 예, 지준율도 있고 한데 유로는 조금 여기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예금 금리를 줘요. 이게 4%에서 3.75% 이것도 25bp 내렸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거요? 유럽의 정치 변화가 일어나고. 정치적 변화가 네, 유럽의 총선에서 극우파가 약진을 했죠. 예. 게다가 프랑스 총선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뉴스 보시면 해외 뉴스 보시면 계속해서 프랑스 상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크롱의 그 지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국민연합 승리를 갖다가 굉장히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악화돼서 그렇죠. 경제가 악화돼서 그렇습니다. 못 사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예.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도 왜 장발장이 빵을 훔쳤느냐 하면 국민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오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요. 올해 특히나 그 유럽 경제에 어떻게 보면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 경제의 그 경제 성장률이 0.1% 거의 성장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어서 독일의 존재는 절대적인 거죠. 근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플랫하거나 0.1%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 경제에 장기적으로 안 좋다. 그쵸. 그래서 뭐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오묘하죠. 재밌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 딱 반대예요. 딱 반대죠. 보시기에. 네, 제가 유로와 이것들을 달러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유로화 지금 그 빨간색이 유로 환율이고요. 대달러.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네, 네. 두 개가 반대인 이유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구성 그 가중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7.6%입니다. 굉장히 예, 높군요. 반 이상이에요. 네. 옛날에 여러 가지 통화를 다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상대 통화는 유로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로화가 이렇게 상대 통화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제가 아까 유로화가 이번에 달러 강세를 유발한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네.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것을 해석을 하면 최근에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텐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사람들은 유로화, 달러화만 보고요. 엔화만 보고 위안화만 보고 유로화는 저 먼 나라 가기도 어려요. 비행기 값도 신경 잘 안 그죠, 쓰잖아요. 여행 비싸. 갈 때만 신경 쓰지. 그죠. 네. 여행 갈 땐 좋아하죠. 유로가 조금 더 싸면. 그런데 네. 유로화는 이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유로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화의 약세 요인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와 유로화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럼 향후 지금 유로화 전망을 보면은 추가적인 유로화 약세가 약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라고 아까 그런 보시는군요. 요인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유로화 약세 요인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독일 정부는 중국과 자동차 무역을 담판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대서방 뭐 예를 들면은 문제도 있고 해서 네. 그런데 유로화는 특히나 또 9월 달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금리를 또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통화는 약해져요. 예.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금리를 갖다 낮춰야지 뭐 경제가 살아나니까 완화적인 정책으로 틀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유로화는 지금 1.07 유로당 1.07달러에서 거래가 되어 있는데 1.05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원인 중에서 이제 엔화 약세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들이 요새 지금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가속화는 어떨 땐 좋은데 어떨 땐 안 좋죠. 특히나 옆에 나라인데 옆에 네. 나라들이 다 통화가 약세로 절하가 되면요. 우리나라 통화도 약세 모멘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달러당 160의 목전에 달았죠. 예. 지금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뭐 엔화 약세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렇죠. 국채 매입 그 BOJ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그 일본 그 BOJ 정책 회합이 있었어요. 정책 회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의 국채 매입을 조금 줄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장은 매입의 축소 규모라든가 바로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좀 느리다. 그리고 신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빠른 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엔화를 매도를 했어요. 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환율이. 게다가 지금 뭐냐면은 BOJ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7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건 10월이었거든요. 네. 기준금리 인상. 죄송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10월 달에 한 15베이시스 포인트, 0.15% 포인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엔화 약세는 지금 당장 크게 멈출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엔화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작년에는 엔화 투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엔화 통장에는 이자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제 뭐 900원대도 그러고 그때가 싸다. 1,000원 아래면 싸다. 이제는 1,0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쉽게 멈추지 않겠다라는 게다가 이제 거군요. 통화만 볼 게 아니라 그 네. 나라의 경제를 봐야 되죠. 왜 우리나라의 그러냐면은 경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러한 그 외환 시장은 경제의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는 또 사회과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예요. 투자나 모든 게 이제 사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 그 사회를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일본 정부가 원했던 바죠.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2%로
내려갔던 CPI가 다시 2.8%로 지난달 올라갔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임금 인상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임금 인상은 1년에 딱 한 번 일어나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힘듭니다. 기업 차원에서.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인상을 현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본은 고환율과 고물가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일본의 국민들이, 네.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사실은 임금을 올려주면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올려서 이게 소비 증가로 늘어나서 경제가 더 활력소의 역할을 해서 좋은 이런 순환 과정이 계속 일어나서 성장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쓰질 않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예, 실질 소득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JGB 일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로 상한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 보시면 1%를 이제 그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BOJ가 JGB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 발행액의 약 55%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을 덜어내려는 건 뭐냐면 덜어내면은요 일본 그 BOJ가 일본 국채를 못 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사주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의 실질적인 그런 금리 차가 시장 금리가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되겠죠.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위안화. 예,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도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쭉 올라가는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확연하게 조금씩 이거는 뭐 야금야금 예, 조금씩 매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 인민은행과 정부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수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중국 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큰 나라들은 이게 가능하죠. 인구도 많고 생산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상품이나 서비스도 국내에서 다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위안화를 약간은 방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원화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요인보다는 약세 영향을 주변 국가에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인데요. 네. 지금 여당과 야당 할 거 없이 직간접적으로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 중앙은행에. 압박하고 있죠. 중앙은행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인하할 그런 모멘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하가 계속해서 부담스럽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힘들어요. 서민들이 예, 서민들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요. 네. 모두 다 힘들죠. 금리가 높으면 모두 다 웃음을 잃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까지 살펴보자면 또 막상 인하하면은 또 발생할 그 사이드 이펙트가 더 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전부 다 채권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뚝뚝 떨어져 미국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네. 모습을 하는데 결론은 조심해서 결정해야 된다. 다음 보실게요.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환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예요. 예. 일단 물가가 이제 물가와 환율이 저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다 물가 상승률의 영향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진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영향은 오랫동안 남아서 천천히 우리를 괴롭혀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나라마다 다 결정이 다르겠죠. 예, 중앙은행, 정부 다 우리나라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편한 걸 택할 것인가.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조금 더
이 근본적인 이슈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PF 문제도 있고요. 네. 어려워요. 그렇지만 PF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미래 고통을 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빨리 눈앞의 괴로움을 조기 인하를 해서 내릴 것인가?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예요. 뭐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 이게 반반을 할 수도 없고 극단적으로 지금도 조금 좋고 나중에도 좀 더 좋고. 예. 근데 그런 문제는 정책을 뭐냐면 펼칠 수는 없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인할 생각할 시기가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죠? 지금 주위에 뭐 일본도 지금 상승 기조로 돌아섰죠, 금리를. 게다가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겠지만 그렇죠. 금리 인하를 유럽이나 미국이 단행을 한다고 우리가 바로 할 거는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왜냐 아까 지금 원인을 다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원인들을 보시면 유로 경제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이번의 상승은 지난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율의 조정 고비를 놓치면 1,400원대를 훅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포감도 조정할 수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럴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외적인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조금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심해서 대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님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인들 뭐 위안화, 유로화, 엔화 이런 약세 부분이 쉽게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나라 미국 간의 금리의 격차가 또 쉽게 해소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는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악재라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가장 악재예요. 네. 외국인들의 유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금투세만 유예가 된다면 네. 국내 증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네. 그런 요소가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 외국인들 안 들어와요. 예, 그러면 팔고 나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네. 우선 안정화시키고 거기서 조금 내려간다면 환율이 내려간다면 유입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해외에서 결정 안 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들어올 때 외국인은 달러를 반드시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바꾸지를 못하거든요. 예,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으로 나타날 거고요.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죠. 요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뭐 예를 들면 외환시장 그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여러 가지 좋은 조치들도 많이 시행을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채권에 있어서도 뭐 유로클리어라든가 아니면 클리어 스트림을 갖다가 옴니버스 아카운트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예탁원에 이렇게 하부 계좌로 이렇게 등록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시행을 이제 할 계획인데 이거를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죠. 이제 예,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그 유입 속도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키는 어떻게 보면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시장에 반드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환율을 안정시킬 만한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요인이요. 네. 반대로 가면은 근데 내려갑니다. 그게 또 하루아침에 또 완전 기조가 달라지기에는 우리나라 어렵지 않을까요? 기준금리만 어떻게 보면은 유지를 하면 유지해도 인하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이 지금 시장금리 차 네. 이것이 줄어들어야 돼요. 시장금리 차가 줄어들어야지 네. 반드시 우리나라 시장금리 차가 줄어들어야지 이게 환율이 가장 큰 요인이 이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야지 국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볼 수 있고, 최근에 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도 시장이 또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또 전체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서민들 그리고 기업의 여건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또 인하를 해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차이가 더욱 커져서 환율에도 변동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쵸. 뭘 선택해야 될지. 맞습니다. 저 같은 정부도 경우에는 고민이 이제 많을 것 기업들과 같아요. 거래를 하는 입장으로서 네. 기업이 잘 돼야지 금융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금리는 지금 너무나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견뎌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러면 외국인이 사실 환율만 가지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기업이 잘 되게 해서 환율 여건 신경 안 쓰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좀 희망회로를. 지금 반도체라든가 AI 네. 지금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뭐 한계점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발견이고 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그 모멘텀은 계속 간다고 본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떻게 그 반도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바이오라든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뭐 그 초입에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외 증시보다는 우리나라의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환율이라든가 여러 그 시장에서의 안정 요인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 시장의 특징이 가장 주요했던 게 수출이라는 테마가 네.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국내 자금의 추가 유입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수출이 또 계속해서 견조하게 많아지고 하면 하반기에 그 수출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 일본을 좀 반면교사로 봤으면 좋겠어요. 일본을. 네. 일본은 지금 작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부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일으켰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정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은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지금 소비가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순환보다는 조금 악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일본은행이 물가, 그 다음에 또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이면 안 될 것입니다. 환율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또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미지호 은행 변정기 전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와, 제가 오늘 보니까 좋아요 숫자 저거 아니죠? 저거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손가락 아직 이제 이렇게 심심하셨던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여러분 오늘 더 좋은 하루 보내실 겁니다. 내일도 저는 어김없이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